네, 안녕하십니까? 2024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포럼의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홍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여름의 무더운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 포럼도 올해 세 번째 포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4 제3차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 포럼은 고교 과학영재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024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 포럼의 시작을 홍승범 카이스트 교무처장이시자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이 귀하신 발걸음 해주신 여기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교무처장이자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원장인 홍승범입니다. 개사를 지금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요. 일단 제 얘기부터 조금 하면서 개사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저기 앉아 계신 입학처장님하고 90년도에 같이 이 카이스트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그 어린 시절은 역삼중학교에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1200명이라는 전교생 중에 전교 1등을 하던 어린이였습니다. 네, 전교 1등. 예, 1200명 중에. 그래서 이제 경기과학고라는 데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1000명이 왔더라고요. 1000명. 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서울 1000명이 왔는데 들어보니까 200명이 전교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붙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붙었는데 90명 중에 14등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너보다 13명이나 더 잘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데 첫 번째 시험이 기억이 납니다. 딱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3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1등 하겠구나. 딱 생각하고 자만하던 차에 그다음 달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39등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쇼크를 먹었던 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그 경기학고 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때 이제 홍창기 교장 선생님께서 영재들은 풀어줘야 된다. 정말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연구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공부도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하셔서 사실 그런 면이 저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은 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늘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와 또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그런 과학고 교육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고교 과학 영재 교육해서 이제 입학처장님께서 40년 전을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그런 주제를 말씀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또 제 경험도 있고 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뒤에 또 우리 정현철 포럼 준비위원장님께서 또 관련해서 토론을 또 알차게 또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모쪼록 오늘 재밌으면서도 또 유익하고 우리나라 앞으로 과학 영재에 정말 어떤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강연은 카이스트 입학처장의 과학고 40년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김용현 입학처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 될까요? 네. 그다음에
슬라이드.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입학처장 김용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주제를 제 제목을 과학고 40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 얘기 나눌 주제가 고교 과학영재 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과학고 일원으로 참여를 했고 40년 전에 학생으로서 그다음에 지금은 입학처장으로 또 과학고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실제로 과학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연 현상을 좀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애티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고 현상, 대한민국에 있었던 40년 과학고 현상을 좀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해한 거 그런 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입학처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고 현상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뭐 아까 홍승범 우리 교무처장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과학고 이제 자랑스러운 입학생 저는 40년 전에 약 40년 전에 대전과학고 합격을 받은 통지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보관한 걸 저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 이렇게 통지서의 어떤 나이브함 이렇게 옛날 수준의 어떤 기술들 그러나 저걸 받았을 땐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제가 합격할 줄 몰랐습니다. 워낙 시골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봐야 여기 이제 말씀하셨던 수백 명이 와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과연 붙을까? 근데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룡산 전 대전과학고니까 우리 대전 카이스트는 이제 계룡산 지붕 아래 있다 보니까 소풍도 계룡산에 갔던 모습이고 꼭대기에 있는 모습이 접니다. 여기 슬라이드는 없는데 그래서 응답하라 1988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 드라마도 있으니까 우리 홍승범 처장님과 원장님과 저는 응답하라 1988 시절에 고등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과학고 생활이 저한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영재 교육을 처음 시도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시작점이었죠. 그거를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전 뭐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대전 시내까지 거의 1시간 버스로 다니는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 환경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고요. 이게 제가 좀 당시에 기억을 떠올리면서 과학고 교육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 아실 겁니다. 당시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하지만 당시 한 학년이 저희 학교는 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에 30명. 근데 저희 세대가 이제 인구 제일 많은 세대다 보니까 반에 30명은 정말 혁신이었습니다. 레볼루션. 그 당시 60명이 표준인 시대에 30명 데리고 집중 교육을 한다? 와, 내가 굉장한 영재 교육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2개 반 3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 비슷한데 대전과학고는 대전, 충남, 충북, 서울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중학생들이 선발이 됐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60명인데 대전, 충남, 충북, 서울이 대략 15명씩 뽑혔습니다. 저는 이제 충남 포션이었고요. 왜냐면 신탄진 출신이어서 충남의 15명 중에 한 명이었고 이제 대전 15, 충북 15, 서울 15. 어떻게 그렇게 15이 왔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당시에 입학 사정이 뭔가 지역적인 안배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학 시험을 통해서 성적으로만 끊었다면 아마 서울 출신들이 대부분 그리고 저 충남 같은 낙후된 지역은 뭐 서너 명 이렇게 뽑혔을 텐데 뭔가 황금 비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희 선배한테 물어봤거든요. 한 기수 위쪽에도 물어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15 뽑혔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과학고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지역적 다양성은 좀 희석됐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교과목이 플렉서블했습니다. 뭔가 뭐 우리가 이제 소위 과학 매니아들이죠. 홍승범 교수님이나 저처럼 저 같은 사람들은 수과학은 굉장히 특출나고 다른 건 좀 재미없고 물론 전교 1등 했으니까 대부분 과목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뭔가 수학 과학에
굉장히 관심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과학고를 갖고 과학고에서 그런 학생을 뽑았다. 저는 지금 학생들도 지금 과학고 학생들은 과학 매니아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가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중학교 때 대부분 나는 과학이 좋아하고 간 건데 중간에 생각이 달라졌거나 우리가 가이드를 잘 못했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과학 중점 교육을 했다. 특히 그냥 일반적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교과서 이렇게 또 따라는 갔지만 미국 물리 교과서, 미국 뭐 화학 교과서 이거를 이제 교육 과정에 채택을 해서 아마 경기과고가 시작을 했고 그거를 이제 대전과고가 받아서 저희도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워낙 또 심화 과정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의 경우에는 뭐 대학교 교재도 좀 참고하고 공부를 하고 왜냐면 개념이 뭔가 이게 파다 보면 대학교 교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자율적인 공부도 좀 했던 것 같고요. 또 좀 어려운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나름 그 당시 지금의 과학고 시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당시 우리 경제 규모나 스케일에 비해서 대비해서는 굉장히 최첨단 실험 실습을 할 수 있었다. 그때 뭐 태양 흑점을 좀 관측하는 장비가 있었고 이중 슬릿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고 그런 것들은 사실 당시에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교육이었는데 과학고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과학고의 매니아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노출이 됐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원 기숙사라는 환경, 소위 보딩 스쿨이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낙후 지역에서 있다가 온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뭔가 약간 군대식이긴 하지만 디스플린도 있고 아침 일어나서 운동장도 돌고 뭐 이런 학생이 트레이닝 되는 과정도 좀 있고요. 또 친구들끼리 교류하는 면, 또 서울 수도권 친구와 또 도시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는 어떤 새로운 문화의 흡수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성장하는 걸 또 많이 느껴서 기숙사 생활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저는 또 그 기숙사 생활을 주말 활동도 너무 재밌었다. 친구들끼리 액티비티하는 이제 축구하는 모습인데 요즘 제가 달리기도 좀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저희 4주에 한 번씩 집을 내보내는데 주말에 할 일이 없으니까 주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운동을 하거나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주중에 학습이 굉장히 빨랐어요. 굉장히 심화된 과정을 굉장히 빨리 학습을 하다 보니까 뭐 야간 자율학습 우리 자율적인 공부를 통해서 다 캐치업은 하는데 주말마저 공부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또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릴렉스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릴리즈를 해놓고 다시 다음 주에 또 빠른 스피드로 공부를 하고 그 루틴이 저에게는 딱 맞았던 걸로 기억하고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활동이 굉장히 저는 강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만큼 주말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또 굉장히 그 과학고 교육에 뺄 수 없었던 거는 당신은 조기 진학이 가능했다. 우리 또 이런 인텐스한 공부를 2년만 하면 되니까 정확하게는 1년만 하면 됩니다. 1년 안에 모든 과정을 다 공부하고요. 남은 6개월은 당시 이제 카이스만 조기 진학이 가능했기 때문에 카이스 그 시험을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거죠. 모의고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남은 6개월 준비하고 1년 반 공부하고 이제 시험 탁 치고 대학을 가니까 이게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당연히 그런 인텐스한 삶을 3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1년 딱 하고 6개월 열심히 테스트 준비하고 대학 가는 저게 D-17이라고 친구들 17일 전 저희 모습인데 이게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과학부 교육에 이 기숙사 주말활동 조기 진학도 뺄 수 없는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부 학생들이 당시에 그 인텐스한 교육을 버티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빨리 성인이 되는 그런 성인이 됐을 때 자유로움 그걸 상상하면서 이게 당근이 여기 있으니까 당근을 보고 막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조기 진학 룰은 이제 뭐 지금도 조기 졸업 뭐 이런 게 있지만 당시는 카이스로만 조기 진학을 할 수 있고 이게 쭉 보시면 이게 당시 제가 조기 진학할 수 있는 자격 인정서를 받은 겁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남겨놨는데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어디 가고 복사본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잘 모르겠는데 원본은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사본 하나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저 밑에 과학영재선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카이스에서 발급한 위원이 그 증이 되겠고요. 이걸 기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카이스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이런 제도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카이스의 과학영재 선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원래 법령상의 명칭은 카이스가 빠지고요. 그냥 과학영재 선발 제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모든 법상에서 과학영재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간 법이 이겁니다. 과학영재 선발 제도.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법 체계에 과학영재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기대 당시 한국과학기술대학을 처음 만들면서 그 조직과 학사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 85년에 과학영재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위원회 이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 어떻게 들어가냐면 과학고등학교 재학생 중 과학영재 선발위원회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탁월한 능력이 인정하는 자를 이제 과학영재 선발제도에서 선발해서 카이스, 이게 카이스 특별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카이스에 혹은 과기대에 입시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이니까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고 1학년, 2학년이 카이스의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때문에 일부 카이스 초창기 학번에는 1학년 때 오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1학년 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88학번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차별적이죠. 왜냐하면 과학영재인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만 과학영재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누군가 제안을 하셔서 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과학고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모든 일반고, 과학고를 포함하는 거죠. 그다음에 과학 분야에 당연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 선발위원회가 인정하면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 과학영재로 선발해서 카이스 조기 진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안 되고 고등학교 2학년만 가능한 거죠. 이걸 이제 87년에 바꿈으로써 그 이후에는 이제 고등학교 과거 1학년은 진학하는 루트는 막혔고요. 요걸 오픈하면서 일반고 2학년들도 카이스에 입학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학한 분들도 꽤 되고 카이스에 그런 분들을 위한 동아리도 있었습니다. 1막 2장. 1막 2장이 그 일반고 2학년 조기 진학자들이 만든 동아리인데 매년 한 3, 40명씩 입학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카이스가 혹은 과기대가 그 과학영재들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영재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하기 싫고 수과학 공부만 하다가 탁 카이스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무인도 탈출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딱 탈출을 해서 카이스 가서 뭐 고등학교 2학년 신분으로 막 이렇게 술도 마시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카이스가 영재들의 요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86년부터. 특히 이제 과기대가 이제 대전에 수도권 다니고 대전인데 왜 영재들이 몰려왔을까? 이게 영재들이 2학년 때 진학할 수 있다라는 그 루트를 통해서 과학고 2학년들이 대부분 과기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과학고가 4개, 5개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카이스 정원은 500명 정도였고 과학고 정원은 한 2, 30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카이스에서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저는 카이스 성장 발전의 핵심 비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과학고가 83년에 만들어졌고요. 대전, 전남, 경남이 84년에 과학고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히스토리가 있지만 86년에 과기대가 설립됐고 그 다음에
교육부의 경기, 대전, 전남, 경남과학고의 어떤 영재, 고교 수준의 영재 교육, 그 과학영재 교육 노력과 또 그 고등교육, 대학교 레벨의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과기대가 설립이 되면서 이게 연계가 된 거죠.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영재들이 자연스럽게 카이스트에 몰려오게 됐다. 그때 그 연계의 핵심은 고등학교 2학년 조기 진학 제도, 특히 과학영재 선발 제도,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영재 단어가 들어간 법령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 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부, 과기부가 완벽한 과학영재 교육에 대해서 완벽한 동행을 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동행을 하고 있었냐? 뭐 위에서 찍어 누르기를 했는지, 당신 이제 독재 정권 시대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서로의 그 관점을 이해하고 굉장한 소통이 됐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이제 선발된 이제 과학영재로 선발된 과학영재들이 카이스트안이 돼서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보면 몇 명을 모아봤습니다. 맨 왼쪽은 우리 신소재공학과 김상옥 교수님이시고 일반고 2학년 인원고라고 써 있죠. 예. 일반고 2학년 출신으로 카이스트 오셔서 저랑 이제 홍승범 처장님하고 다 동기입니다. 90학번. 지금은 뭐 세계적인 석학이시고요. 단일 원자 촉매, 그다음에 리퀴드 액정 기술, 그래핀 기술, 그래핀 칫솔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장병규 의장님은 이제 대구과학부 2학년 출신이어서 또 조기 진학한 케이스, 뭐 워낙 유명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김범준 전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죠. CEO시고 지금은 네이버에 계신데 이분은 서울 가고 또 조기 진학 2학년에 조기 진학한 케이스고요. 전화라면 이제 축구 동아리 선후배사입니다. 조경현 교수 굉장히 유명하시죠. AI 석학이십니다. 사실은 AI 브렉스루를 만들어내신 사실은 뭐 이제 그 4대 천왕 그 다음 레벨의 가장 앞선 교수님인데 저희 일반고에서 조기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카이스트에 조기 진학하고 전산학과에서 학위하고 뭐 핀란드에서 박사하시고 저 몬트리올에서 중요한 AI 연구를 하셨죠. 그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그래서 호암상을 37세에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노벨상이 호암상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카이스트가 조기 진학을 통해서 끌어모아서 성장시켜서 성공한 모델이 있다. 자, 이렇게 성공한 모델이 이게 잘 성공하면 좋죠. 40년 역사 동안 계속 성공하면 좋겠죠. 하지만 항상 좋은 일에는 막아 끼고 어느 순간에는 어떤 전통 철학이 소통이 안 되고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우수한 성장 모델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내가 따먹어야 돼. 나도 이용해야 돼. 이런 욕심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조기 진학 제도가 뭔가 굉장히 훌륭하니까 이거를 좀 보편화시키자. 혹은 뭔가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해보자. 이런 취지로 98년에 초중등 교육법을 교육부에서 개정을 합니다. 개정할 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도를 도입을 해요. 이때는 이제 재능이 우수한 학생. 아까 이제 과기원법에는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과학영재로 선발하는 건데, 여기 조기 진급, 조기 졸업은 재능이 우수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친구들을 빨리빨리 졸업시키고 이렇게 진급도 시키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과학고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과학고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네? 졸업을 할 수 있으면 뭔가 옵션이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카이스트로만 가는 조기 진학 독점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기 졸업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사회 문제가. 과학고에서 특히. 왜냐하면 전원 다 조기 졸업하는 거야.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또 일반 대학에서도 수용이 안 되고 떨어지는 친구들이 발생하죠. 조기 졸업 재수생이 발생합니다. 대량. 그러니까 2학년인데 재수생이네. 막 이런 모양새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망했나 보다. 그래서 뭔가 개선해야 되겠죠. 조기 졸업에 폐해가 발생하니까 개선하는 노력이 그 다음으로 노력한 게 그럼 제대로 영재 교육을 하자. 과학고는 망했다. 훌륭했었는데 망했다. 그럼 제대로 영재 교육을 하자. 이런 취지로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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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더 잘하자. 그러다 보니까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해서 영재교육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영재교육을 저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게 영재교육이고 고등과정 이하에서 실시한다. 그래서 초중동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한과형을 처음에 부산과학고를 전환해서 한과형을 만들죠. 그래서 한과형 혼자 있을 땐 괜찮았어요. 뭐 좋은 잘 설계해서 잘 됐는데 그 이후로 과학고들이 왠지 나는 영재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과학고들이 영재고로 전환하는 이제 영재교육을 확대하려는 어떤 사회적인 흐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과학고가 전환했고 대구, 광주, 대전도 전환을 하고 또 신규로 한과형, 인과형, 세과형이 이제 새로 설립이 되고 그래서 현재는 영재학교 8개, 과학고 20개. 어떻게 보니까 영재학교는 뭔가 탑티어 영재교육, 그다음에 과학고는 뭔가 탑티어는 아니고 세컨티어 영재교육, 약간 이런 모양새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온 그 배경에는 사실은 뭔가 과학고 교육이 망했다라는 문제의식에서부터 뭔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망한 그 근거에는 조기 졸업 제도가 갑자기 폐해가 높아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과학고 영재학교가 이제 뭐 숫자도 많아졌지만 일부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의대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과학고 영재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굉장히 과학 매니아입니다. 과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굉장히 즐기고 또 많은 학생들이 과학에 투신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욕심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어떤 과학고나 연구하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뭔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카이스트의 과학영재 선발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 10년 전부터 추적을 해봤더니요. 일반고 2학년이 한 30명씩 입학을 했었는데 30명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기 졸업 제도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고 카이스트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조기 진학 제도 옛날에 이제 과학영재로 뽑던 조기 진학 제도는 뭔가 주류가 아닌가 보다 해서 카이스트도 제도를 뭔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조기 졸업은 거의 없는데 일반고에서 카이스트로 조기 진학하는 과학영재 선발 지원하는 지원자가 처음에 한 200~300명 있다가 예전에 10년 전에 점점 줄어서 나중에 1명, 2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조경현 교수나 김상욱 교수 같은 일반고 2학년 영재는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카이스트 자체적으로 뭔가 문을 닫았든 홍보를 안 했든 사회적인 문화가 그랬든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런 영재들이 일반고 영재들 저기 뭐 과학고도 있지만 더 이상 안 온다, 싹 사라졌다. 이게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근본에 뭐가 있었냐? 이게 잘 보면 이제 뭐 다 아실 거예요. 원래는 영재는 소수를 데리고 해야죠. 소수를 잘 발굴해서 잘 키워서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뭔가 성공하네? 카이스트가 잘 되네? 과학고가 잘 되네? 그러니까 막 늘리는 거예요. 늘려서 처음에 한 가지였다가 4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뭐 지자체끼리 싸우다 보니까 다 늘리고 그 다음에 현재는 28개까지. 이제는 더 이상 소수를 위한 영재교육이 아니고 약간 뭔가 그냥 벌크를 뽑아서 그중에서 잘 키워내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라는 환경에서 다수를 교육하고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학부모들은 욕심이 많죠. 저도 학부모인데 욕심 많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걸 우리가 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 자녀를 어떻게든 최고의 뭐 학벌을 만들어주고 싶겠죠. 그러나 정책하는 사람은 그걸 제어해 줘야 되는데 학부모의 욕심을 인정하고 제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게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인들도 당연히 뭐 표를 받아야 되니까 지자체마다 하나 설치하고 지금도 경기과학고 경기에 과학고를 한 3개, 4개 더 설치하려는 흐름이 있고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영재교육 정책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 학계가 막을 수 있냐? 못 막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에 대응하는 뭔가 전략을 추구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뭐 초중등교육부 영재교육법 저 취지는 영재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이었다. 그 확대하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교육의 전국화, 전 국민화. 모든 친구들이 사교육 받고 모든 뭐 시골 학생들도 사교육 안 받으면 내가 피해 보는 것 같고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됐죠. 또 시장이 뭐 수십조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걔를 무시할 수도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재학교, 과학교도 과학고 학생들도 사교육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는 게 현재 많은 일선의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영재를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카이스트의 책임도 굉장히 컸다고 보고 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매주 격주 외출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개 과학고 중에 6개는 격주, 나머지 14개는 매주 가서 뭐 릴렉스하고 리프레시하고 하면 좋은데 학원 버스가 와서 테이크하고 또 학원 버스가 다시 갖다 주고 이런 구조로 학생들이 혹사당하고 있다. 이런 건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고요. 저희가 이걸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으로 혹은 학계에서 연구가 필요할 텐데 지금은 성적 경쟁이 모두다라는 그 내신 경쟁이 뭐 기승전 내신 이런 말이 퍼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저는 블레임하는 게 먼저 블레임하는 건 카이스트 영재교육의 리더십 부족을 먼저 블레임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을 블레임하는 거 아니고요. 원장님 블레임하는 거 아니고요. 카이스트 입학처를 블레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학생들을 카이스트가 뽑는지를 잘 가이드를 해서 그게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영향을 줬어야 되는데 물론 영재교육원은 훌륭한 정책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블레임 하고 싶은 거는 사실 교육부 과기부가 너무 소통이 안 된다. 제가 입학처장으로 소통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왜 과기부가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나? 왜 카이스트 입학처장이 왜 교육부 과장 실장을 만나려고 하나? 그거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을 느끼시는 걸 피부로 느끼고요. 굉장히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면담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입학처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전에는 뭔가 철학을 공유했겠지만 그 이후로 제너레이션이 바뀌잖아요. 그럼 실무진이 바뀌다 보니까 실무진이 그 철학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과기부 실무진과 교육부 실무진이 서로 뭔가 철학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느 도시에 가서 발견한 사진을 찍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원 사진인데 미래형 이공계 인재 양성 교육기관 이렇게 카이스트가 지향하는 바를 과학고가 지향하는 바를 학원이 하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원에 가는구나. 자, 이거를 뭔가 개선을 해줘야 되겠는데 결국은 고고 과학 영재 교육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이 논의를 할 때 과연 대학 입시랑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영재 교육의 우수성을 굉장히 얘기하는데 걔들은 결국 대학 입시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게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연가고 학생들은 의대 종합대를 타겟으로 과학고 영재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걔들이 과연 과학 영재인가? 영재가 아니라고 보죠. 당연히 이제 걔들을 안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약한 친구들. 그 다음에 과학고 영재고는 사실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 액수가 크든 작든 많게는 200억, 작게는 7억, 4억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세금이 들어가서 특혜를 받고 그런 친구들이 의대 종합대 가는 게 과연 옳은가? 국민이 동의하는가? 그 다음에 학부의 연가고 시스템을 남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그 다음에 제가 이게 현장에서 들은 건데요. 카이스트 리더십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인천 XXX 고등학교 교무부장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카이스트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냐가 결국 과학고의 교육의 질을 결정을 한다. 근데 그동안 카이스트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 카이스트가 아무 리더십을 발휘 안 하니까 성적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 과학고 환경, 영재고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고 영재교육도 개선될 거다. 제가 깊은 반성을 했고요. 물론 저는 4년 동안 이걸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그동안 저희가 하지 못한 거를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과학고 영재고는 보편적인 영재교육하고는 좀 다르다. 특수한 목적을 갖는 영재교육이니까 뭔가 특수한 목적의 과학영재 교육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영재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를 했다. 영재 교육을. 그런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되고요. 그 과정에서 과기부 교육부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카이스트 입학처 방향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장님께서도 무늬만 영재가 카이스트 들어온다라는 걸 4년 전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고 입학처장이면 소명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 입학처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점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훌륭한 친구를 뽑아라.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동안 그걸 못했다라는 문제의식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입학처가 뭔가 확실한 운영 철학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최우수 이공계 인재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친구들 뽑아야 되죠. 무늬만 영재 뽑으면 안 되고 아까 의대 뭐 이렇게 명문대를 선호하는 그런 친구들 잘 가려내야 되겠죠. 잘못하다가 감옥에 가는. 그 당시에 감옥에 가셔가지고 제가 입학처장 될 때 절대 감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쳐다봐도 카이스트는 믿을 수 있게 그리고 카이스트는 국민의 믿음을 먹고 자라는 기관이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전과고 케이스 대전, 충남, 서울, 충북을 어떻게 믹스해서 훌륭한 성과를 냈는지 저는 그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항상 생태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건강한 거거든요. 한쪽으로 그 호모지니어스 하면 결국은 뭐 바이러스 한번 침투하면 다 멸망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 영재학교, 일반고, 외국인을 골고루 섞어놔야 된다. 뭐 영재학교 학생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걔들로만 채울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의 다양성. 그 다음에 뭐 공부 잘하는 친구, 수학, 영어, 과학 뭐 이렇게 다 잘하는 친구 당연히 저희 좋아합니다. 저 뭐 수학 잘하는 친구 좋아하긴 하지만 국어 잘하는 친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괴짜도 있어야 되고 성실한 친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학고와 카이스트 이공계 연계 교육을 빌드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죠.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을 잘 발굴해야 되는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성적순으로 입시를 해오던 거를 좀 극복하고자 저희가 카이스트 DNA 입시에서 발굴하는 전략, 선발이 아니라 발굴, PICK를 강조하는데요. 이게 약간 물리가 들어가는데 펄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가 작은 에너지부터 차고 찬 거는 1, 안 찬 거는 빵. 절대 0도에서 이게 입학에 대응해 보니까 굉장히 유사해요. 등수가 높은 친구들은 합격, 등수가 낮은 친구는 불합격. 저기 EF, 펄미 에너지가 커트라인이죠. 커트라인은 합격, 불합격 라인. 그래서 합격, 불합격이 펄미 디락 디스트리뷰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연계의 법칙과 우리가 실시하는 합격, 불합격의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제가 깨닫고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절대 0도라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막 숨 막혀서. 근데 이거를 풀어주는 게 온도 효과예요. 온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적이 좀 낮은 친구도 합격할 확률을 주고 성적이 좀 괜찮은 친구도 떨어질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카이스트 커트라인 근처에서 이 온도 효과는 결국은 뭐가 주냐면 이제 저희가 온도 효과라고 보면 그 학생의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에너지가 저쪽은 이제 등수가 되겠죠. 근데 온도 효과는 여기선 패션의 열정이니까 약간 온도랑 비슷합니다.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도전 정신, 인디펜던스 독립, 챌린지 도전 정신, 카이스 뭐 지나가지 카이스 가겠다 뭐 이런 거 포함해서 PICK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성적 말고 다른 외적인 성향을 보는 거죠. 이 친구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인디펜던트하냐. 전 두 캐릭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정적인 거와 카이스에서 요걸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면 디스트리뷰션이 저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성적이 가장 우수한 친구, 물론 훌륭한 친구니까 합격 확률 굉장히 높죠. 그러나 커트라인 근처에서는 섞어줘야 된다. 그래야 카이스에 대한 네, 희망이 있고 또 성적이 좀 높은 친구는 나태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실제 저희 입시 평가하는 결과 한 예를, 이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확대하냐 케이스마다 다른데 이런 분포를 어떻게든 더 많이 유도하느냐, 이게 이제 제 일입니다. 특정 과학고 사례인데요.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합격을 하죠. 근데 성적이 낮은 친구, 저기 70등 친구가 합격한 케이스를 보고요. 중간중간 빠지는 친구. 이걸 얼마나 많이 믹스하느냐가 이제 온도 효과가 되겠죠. 뭐 1000도까지 가면 완전 이제 맥스웰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추진했던 건 조기 진학의 어떤 폐해를 조금 더 조기 졸업의 폐해를 조금 개선하고자 조기 진학을 어떻게든 좀 정리하려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과학영재 선발제도를 정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결국 과학영재 선발제도 혹은 조기 진학을 우수 이공계 인재들, 과학고 학생들이든 과학영재들이 과학영재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아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영재학교 조기 진학을 추진해서 올해 시범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고 조졸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고에서 의대나 종합대 갈 때 조졸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뭐 3학년 마치고 의대나 뭐 종합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2학년 때 졸업하고 의대 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축소나 폐지해야 되고, 만약 이 친구들이 조기 진학을 하고 싶으면 과학영재 선발 제도를 통해서 카이스나 과기 특성화 대학에 조기 진학하는 건 오케이. 그건 뭐 세금에 투입된 목적에 맞게 학생들이, 과기 특성화 대학은 저는 과학영재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받는 일부. 그래서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2026학년도 카이스 그 지원 자격에는 조졸이나 조진 출신들은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뭐 대신 과학영재 선발 제도는 아주 폭넓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재 선발 제도도 좀 확대를 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한 과목만 한 번이라도, 한 학기에서 한 번이라도 뭐 70이나 90% 이상이 있으면 얘는 능력이 있으니까 카이스트 시험 봐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전국다에 입상 한 번만 있어도 기회를 주는, 어차피 카이스트 입시에서 성공만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좀 폭넓게 오픈하는 제도. 그러니까 조졸 조진은 안 되지만 과기 특성화 대학으로의 조기 진학만 열어놓는 뭐 그런 모양새로 우리가 제도를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카이스트 입시가 좀 더, 저는 카이스트 입시를 통해서 과학고 영재학교가 좀 더 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목적에 맞게. 예를 들면 저희가 성적에 의한 입시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성적 요구하는 게 한 과목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남은 학기에는 뭐 탐구활동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걸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카이스트의 리더십이 조금 더 복구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이스트 학생 선발은 대한민국 이공계 육성이라는 방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변하고 있다. 과학고 영재학교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년간 변하고 있고 과학고 영재학교 현장에 가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고 영재학교 현장은 아직도 저희보다 좀 늦게 따라오는 거죠. 좀 늦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수 목적의 어떤 영재교육을 참여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도 변해야 된다. 뭔가 그렇지 않으면 미안한 감정,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당당하게 의대 가고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변하기를 희망하고, 그다음에 영재학계에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대학 입시와 대학
고교 영재 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 부분을 관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교 영재 교육에 집중해서 설계를 하셨는데 결국 걔들이 혹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역할 구분, 특수 목적, 그다음 보편적 부분에 대한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어떻게 서로 기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것 부분도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종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과학영재 교육 자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물론 교육을 잘해야죠. 근데 그렇게 교육받은 친구들이 결국은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성장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진로 지도까지도 과학영재 교육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된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영재교육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는 학생의 자유권이다.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냐. 그래서 일부 영재학교에서는 뭐 한 4, 50명이 의대로 그냥 맘 놓고 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참여자인 선생님께서 이게 제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학부모는 뭐 자랑스럽게 벌금 내고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스템에 반영해서 진로 지도까지도 과학영재 교육의 일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제가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처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과학고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과학영재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주제 강연을 해주신 김용윤 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제 강연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 뒤에 11시 30분부터 다시 이곳에서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니 시간을 맞춰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